와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한국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이자 국내 최초로 카라바조와 바로크 미술을 주제로 한 전시가 단일 공간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로 빛의 거장 카라바조, 바로크의 얼굴들이란 주제로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고, 더불어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전시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서 두 전시를 함께 소개하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전시 모두 내부 비디오 촬영이 어렵기 때문에 전시를 보면서 촬영이 허가된 전시장 입구와 비디오, 그리고 직접 구입한 도록에서 찍은 작품 사진들로 내용이 구성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카라바조는 미술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예술가로 그의 혁신적인 키아로스쿠로 기법은 단순한 기술적 표현을 넘어 인간의 감정과 내면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빛과 어둠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 카라바조는 그의 시대를 초월한 강렬한 예술적 언어를 구축했으며, 오늘날에도 그 작품들은 전 세계 예술 애호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카라바조의 걸작을 포함한 여러 바로크 시대 거장들의 작품을 국내에서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카라바조의 대표작들과 함께 그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받아 바로크 미술의 정수를 보여준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예술적 발전과 그 시대의 정신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들을 선별하고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카라바조와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한국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며, 이는 우리 미술계의 커다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카라바조 그리고 그의 시대. 오늘날 일명 카라바조로 널리 알려진 미켈란젤로 메디시는 1571년 밀라노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이 살았던 마을의 이름을 따서 카라바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던 그는 종종 싸움과 범죄에 휘말렸고, 그로 인해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교황의 용서를 구하려고 로마로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1610년 토스카나주 포르토 에르콜레 해변에서 병에 걸려 비극적으로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불과 40년도 채 안 되는 생애 동안 당대 바로크 회화에 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놀라울 만큼 현대적이고 현실적인 회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열정적이고 대담했던 카라바조는 로마의 거리와 선술집에서 만날 법한 인물들을 화폭에 담아 성경 이야기를 재현했고, 이를 통해 기존의 표현 방식을 뒤집고 계층 구조에 도전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그가 다룬 빛은 마치 날카로운 횃불처럼 현대인들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비록 학문적 원칙을 중시하던 이들에게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빠른 붓질로 그려진 인물들은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드러나는 반신 초상화들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깊은 감동을 주며 강렬한 의미를 전달하였습니다. 카라바조는 이탈리아와 유럽 전역에서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라치오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루카 조르다노, 마티아 프레티, 발렌팅뉴 볼로뉴, 마티아스 스톰을 비롯하여 디에고 벨라스케스, 페터 파울 루벤스, 앤서니 반 다이크, 렘브란트, 얀 베르메르 등이 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카라바조의 예술적 현상은 바로크나 고전주의와 같은 당시의 다른 예술적 흐름 중 하나로 완전히 국한시킬 수는 없지만, 그는 카라바조주의라는 독자적인 예술운동을 시작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카라바조와 그의 스승 및 추종들의 걸작들을 통해 이번 전시에서 관람객은 그가 두각을 드러나기 직전의 시대로부터 시작해 그가 수련을 쌓은 작업실, 그리고 천재성이 드러나고
카라바조주의가 성숙해지는 과정을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라 미술가 2층 전시장에서 진행된 카라바조와 바로크 미술관 주제의 전시는 그림이 마치 강렬한 한 장의 사진처럼 많은 울림을 주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카라바조는 기존 서양 미술의 문법을 과감하게 비틀어낸 화가로 그의 초기 작품은 유독 미소년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물화와 인물화를 결합한 카라바조의 초기작들은 생생한 표현과 함께 인생은 유한하다는 마니타스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자신의 얼굴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적 화가의 등장. 자유분방한 성격의 카라바조는 그림 스타일 역시 파격적이었으며 성화의 평범하고 남루한 모습의 성인을 등장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도마뱀의 경고. 화염의 위아래로 인물과 정물이 자리하는 구조로 과일에 손을 뻗었다가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 성적 쾌락 추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혹은 자화상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카라바조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염두에 볼 때 다양한 작품 해석이 가능합니다. 화려함에 숨겨진 죽음. 카라바조는 로마 시절 미소년이 등장하는 세미 누드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바니타스 정물화를 통해 화려한 정물에 죽음의 상징을 함께 배치하는 정물화로 미소년의 초상화를 결합하여 젊음과 쾌락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로마 성직자나 상류층에게 받아들여진 공적인 그림을 통해 유혹뿐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기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카라바조의 마지막 4년은 끝없는 도피와 함께 그의 생애에서 가장 강렬한 걸작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나폴리에서 시작한 목주의 성모, 7가지 자비로운 행위 작품은 특히 주목할 만한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에서는 물감이 두텁게 쌓이면서 빛의 인물들의 자세를 드러내며 바로크 양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몰타와 시칠리아에서 제작한 작품들에서는 인물들 간의 공간적 관계와 화면 구성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며 구도는 더욱 응집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와 함께 건축적 배경이든 단순한 어두운 배경이든 등장인물과 주변 공간 사이에 거의 대칭적인 균형이 형성됩니다. 이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은 메시나의 성탄으로 인물들이 빛의 사선 방향을 따라 배치되며 성모와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카라바조의 마지막 작품들은 고통스러운 현실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에서 인물들은 고통스러운 선명함 속에서 어둠에서 떠오르며 골리앗의 잘린 머릿속에 담긴 자화상은 비극적인 운명에 피할 수 없는 결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카라바조 주의는 17세기 유럽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모든 기존 규칙을 뒤엎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큐레이터 피에르 루이지 카로파노와 그가 이끄는 과학 연구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카라바조라는 광범위하고 심오한 현상의 탄생을 이끌어낸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조명하였습니다. 빛의 거장 카라바조와 바로크의 얼굴들이라는 주제에 너무나 걸맞는 작품들을 통해 큰 감동을 아는 채로 이제 1층으로 이동하여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불멸의 화가 반고우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07년과 2012년에 이은 12년 만에 다시 찾아온 반고우의 진품 명화전이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3월 16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1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시는 암스테르담의 반고우 미술관과 함께 반고우 작품의 양대 보고로 알려진 네덜란드 오털루의 크럴러 밀러 미술관과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크럴러 밀러 미술관이 소장한 원화 중 엄선된 76점이 한자리에 모여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천재 화가 반고우의 예술적 여정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반고우 예술의 마지막 여정을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반고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하며 국내 전시 역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전시는 고우의 일대기를 시대순으로 전시하고 있었으며 내부 촬영이 어렵기 때문에 전시 관람 이후에 구입한 전시 도록 작품을 직접 찍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시기. 이제 조금씩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1881년 9월 동생 태우에게 보낸 편지에서 두려움 섞인 자신감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반 고흐의 네덜란드 시기는 화가가 되기 위한 입문 과정이었습니다. 반 고흐의 초기 작품은 인물화들이 다수를 이룹니다. 이는 반 고흐의 영혼 깊숙이 자리한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진실된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화가의 길이라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늦은 나이에 화가 길로 들어선 그에게 대생은 회화의 기법을 익히는 최초의 수단이었으며 대생을 통한 끊임없는 훈련과 수련을 통해 회화의 기틀이 마련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식의 그린 1000점에 달하는 데생과 습작을 바탕으로 반 고흐의 작업은 빛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파리 시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색채 작업에 심취했던 프랑스 남부에서의 유화와 병행한 종이작품 연구는 그를 가장 위대한 데생화가로 만들어주는 작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빛의 발견, 파리 시기. 1886년 3월 초부터 2년간 파리에서의 생활은 반 고흐가 자신의 화풍을 정립하는 데 기틀을 마련한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파리에서 빛의 발견은 반 고흐의 화풍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점엽파라 불리는 신인상주의 운동이 새로운 회화 양식으로 주류를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색채 효과로서의 빛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아돌프 몽티셀리의 색을 두껍게 바르는 임파스토 기법을 터득하게 되고 그의 작품은 점차 새로운 사조의 일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개성적 표현으로 진화해 갔습니다. 기법적으로 채 완숙하지 못한 자신의 재능을 보완하기 위해 유화물감 사용 방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파리에서 도착 직후 많이 그렸던 꽃그림들은 화면의 배색에 대한 집요한 탐구에서 비롯된 작품들입니다. 이 같은 색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단순한 명암 대비적인 기능으로서의 빛이 아닌 색채 효과로서의 빛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아돌프 몽티셀리의 색을 두껍게 바르는 임파스토 기법을 터득하게 되고 그의 작품은 점차 새로운 사조의 일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개성적 표현으로 진화해 갑니다. 색채의 발견, 아를 시기. 반 고흐는 아를에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삶의 가장 격정적인 시기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남프라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 모든 정열과 재능을 쏟아부으면서 태양보다 더 눈부시고 불꽃보다 더 강렬한 색채 회화로 그의 화가 인생의 가장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병원을 드나들던 아르레스의 체류 동안 187점의 유화 작품을 그렸으며 7점에 달하는 해바라기 작품이 이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아르레서의 그의 꿈은 원대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색채 화가로서의 성경을 예견하면서 죽어야만 빛을 발하는 화가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남프랑스의 아틀리에라는 화가 공동체를 꿈꾸며 자신의 이상향을 실현하고자 적극적인 작업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고갱과의 비극은 이 같은 그의 이상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노란 집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그는 10월 23일 파리에서 도착한 고갱을 맞이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엄청난 양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로부터 2달 후인 12월 23일 그를 떠나려는 고갱에 대한 집착은 급기야 자신의 귀를 자르면서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생레미 시기. 생레미에서 1년은 위대한 자연의 발견인 동시에 색채회화의 완성의 시기였습니다. 자연의 빛과 형태를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 양식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회화를 통한 구원의 길로 접어든 시기였습니다. 생레미의 정신병원에 머무는 동안 반 고흐는 6번의 발작을 경험하였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작업에 대한 의지로 이겨내면서 예술가적 사명에 충실했던 그의 작품은 거칠고 강렬한 붓터치를 통해 응어러진 현실의 고통을 더 깊게 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힘든 병마와의 사투를 벌이면서 계속된 작업에서 반 고흐는 종교적 귀의를 암시하는 2개의 걸작을 만들어내는데 정열적 표현의 존경을 마다 않던 낭만주의 회화의 대가
들라크루아의 작품을 모방한 착한 사마리아인과 피에타가 대표적입니다. 인간으로부터의 사랑에 목말랐던 그에게 모든 것이 거부되었고 그가 사랑한 모든 이들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여인들이 그러했고 그가 예술에 몸바치면서 꿈꿔왔던 이상마저 절친한 친구 고갱에 의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인간인가. 오베르시르 우아즈 시기. 북녘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파리 북쪽에서 50km 떨어진 오베르시르 우아즈에 반고흐가 도착한 때는 1890년 5월 20일 오후 2시 반경이었습니다. 라부 여인숙의 다락방을 얻고 의사 가시의 보호 아래 시작된 오베르스의 생활은 그림 그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70일간의 오베르 생오라울 끝으로 비운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현실은 비록 어두웠지만 그의 그림은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의 색채로 장식되어 불꽃 같은 10년의 세월을 통해 살아서 못다한 인류애와 진정한 예술의 의미를 세상에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반고흐식 인상주의가 뭐지? 반고흐식 후기 인상주의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색을 향한 백도의 열정 인상주의가 찰나의 빛이 보여주는 찰나의 색을 포착하려고 했다면 반고흐는 그 색이 어디까지 순수하게 정제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색을 통해 자연의 생기와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반고흐는 현실 이면의 초월적인 것을 추구한 화가입니다. 그가 사물을 대하는 관점에서 명확히 드러나죠. 그는 눈에 보이는 사물의 색을 그대로 베껴 캔버스에 그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사물 속에 숨겨진 본질을 끄집어내려 했습니다. 꽃, 나무, 태양 등 사물이 품고 있는 생기의 핵심을 포착해 색으로 표현했죠. 색을 향한 그의 열정의 기저에는 색에 나의 감정을 온전히 담고 싶다는 열망이 깔려 있습니다. 풍경을 그릴 때는 그 풍경이 자신에게 전해준 황홀한 감동을 색에 담고자 했습니다. 자신을 그릴 때는 자신의 감정 자체를 색에 담고자 했죠. 화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뭉크로부터 시작되는 표현주의의 선구자로 반고흐가 꼽히기도 합니다. 더불어 20세기 초 앙리 마티스 역시 반고흐의 영향을 받은 표현주의의 회화를 추구했고 이것은 야수주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연 속에 갇혀있는 어떤 이미지나 힘, 느낌과 분위기를 화가는 이끌어내고 길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베르나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렘브란트가 천사를 그릴 때 그는 천사를 창조한 게 아니야. 자신의 마음으로 천사를 느낀 거야. 그의 곁에 존재하는 천사를 있는 그대로 느낀 거라고. 빈센트는 어느 순간 인생의 자잘한 가치들이 덜 중요해지고 자신의 인생에 오직 그림만이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생인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빈센트는 이렇게 씁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최대한 많이, 최대한 잘 그려보는 거야. 그렇게 최선을 다해 그리고 나서는 인생의 종착역에서 뒤돌아보고 싶구나. 애정을 담아, 그리고 약간의 반성을 담아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미처 그리지 못한 그림들을 아쉬워하면서 죽어가고 싶어.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 빈센트 반 고흐의 진품들을 둘러보는 전시 관람을 통해 커다란 감동을 아는 채로 나와서 전시의 기념품들을 둘러보고 책을 좋아하는 저는 빈센트 자화상으로 만든 자석, 책꽂이를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와문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밀수와의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위대한 두 예술가의 전시, 빛의 거장 카라바조와 바로크 얼굴들과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전을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푸른 뱀의 해 을사년에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며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조화봉 소문이었습니다.